23번째 해석학 수업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후기 위트겐슈타인의 특징들, 철학적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후기 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은 언어 놀이에 의해서 특징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언어 놀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으로서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언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규칙이나 문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문법은 정기 위트겐슈타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리적인 그런 형식에서의 문법이나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사용 혹은 쓰임에 대한 의미로 언어 놀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요 언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활동에 의해서 특징 짓는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activity.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행위가 수반되어 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일종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옳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은 거짓말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보고하고 또 꿈꾸고 하나의 동기를 내가 설명하거나 또 고백을 하고 가설을 만들고 실험을 하는 이 모든 어휘들은 보다 복잡한 행동들이나 활동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분석하거나 논리적인 구조 속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이미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는 바로 모든 인간의 활동과 행위들 속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트겐슈타인이 언급한 내용을 다소 문장이 길긴 하지만 제가 인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 300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복종하기, 대상의 현상을 기술하거나 그 대상을 측정하기, 대상을 기술에 의해서 구성하기, 사건을 보고하기, 사건에 관하여 성찰하기, 가설을 세우고 시험하기, 연극하기, 노래를 돌려 부르기, 수수께끼를 풀기, 묻기, 감사하기, 저주하기, 인사하기, 기도하기. 이처럼 언어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어떤 논리적 형식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언어 속에 있는 어떤 활동, 행위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일종의 활동이나 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위트겐슈타인이 언급을 했듯이 감사하는 것도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행동을 수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교회에 매주일 우리가 참석을 할 때 목사님이나 사회자가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게 되거나 아니면 두 손을 꼭 잡거나 이런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는 행동 자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동으로 수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라고 하면 결혼식장에 그런 비근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끝 무렵에 주례자가 이 두 사람을 오늘 한 부부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부로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행동이 수반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각자 따로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로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을 신랑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말은 그냥 말이야. 너는 너대로 집에 가고 나는 나대로 집에 가자.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수반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가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일상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또 담소를 나누게 될 때에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말이야, 말이 그렇듯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족 유사성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흥미로운 표현인데 가족 유사성,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 가족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의 가족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인지 추측이 가능하죠. 가령적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구나. 가족이기 때문에 닮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너는 어머니를 닮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족을 보면 가족이 유사하다. 쉽게 말하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family resemblance라고 비트겐슈타인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후기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점에서 가족 유사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가족 유사성의 개념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족 유사성의 개념은 비트겐슈타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본질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을 하거나 어떤 사물을 기술을 할 때 정확히 그 의미, 정확히 그것을 가리키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유사한 것을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family resemblance,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족 유사성의 그 언어놀이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은 본질주의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라고 비트겐슈타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무비판적으로 언어가 융해될 수 없는 공통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당연하게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동일성과 독특성 또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은 포스트 모던 언어 간의 시초를 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언어가 본질을 표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날 언어의 대세가 가족 유사성의 의미 외에는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그 본질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가족 유사성을 언급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철학자가 떠올리는데 그 사람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체주의 해석학을 공부를 하게 될 때에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해체주의 철학자로 간주되어지는 철학자입니다. 이분도 언어학에서 상당히 뛰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모든 본질적인 요소를 파괴하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제로 경험을 했다라고 해도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원래 경험했던 내용 자체가 파괴되고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언어에 의해서 표현하거나 글을 쓰게 되면 기존의 의미가 해체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크 데리다가 주장을 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차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차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페랑스, 프랑스 말로 디페랑스라고 하는 말인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차이가 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차를 이야기하고 또 연기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텍스트를 보게 되면 그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전에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내가 이해했던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원래 저자가 했던 그 의미가 점차적으로 연기되어진다. 원래 본질적인 요소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말고 더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연기가 되어진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전에 사용했던 모든 언어는 지금 현재 내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가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질적인 그런 의미, 원 의미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원 의미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텍스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원래 의미, 동일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그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또 다른 의미가 생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이전에 이런 것이 그 의미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해체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트겐슈타인이 강조하고 있는 가족 유사성의 개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해는 동일한 의미의 이해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이해를 하고 있다. 이것을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양식에 의해서 특징 짓습니다. 삶의 양식 혹은 삶의 양태라고 하는데 form of life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놀이가 삶의 양식으로 파악이 되지만 우리가 이 개념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 놀이와 삶의 양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양식은 한 공동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통된 문화, 공동체 내에 있는 무언의 동의나 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언어 놀이는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그 공동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정의를 내리든지 판단을 내리든지 또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구성들의 언어들은 서로가 이해하고 어떤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언어가 내적 상태나 정신에 숨겨진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공동체에서 말하고 있는 공적 혹은 대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이 아니라 공적 언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private language가 아니고 public language에 속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 언어를 상상한다는 것은 한 삶의 양식을 상상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히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낱말 혹은 말은 대상의 이름이나 또 실제를
속죄한 그 모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의 사용을 보아야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우나에 갈 때 반드시 온탕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남성들인 경우에 온탕에 들어갈 때에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에 온탕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해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원하다. 그런데 실제로 물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같이 한국 사람을 따라서 사우나에 가서 온탕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시원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뜨거워서 나옵니다. 아마 힘들게 이게 왜 시원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시 물에서 튀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삶의 흐름에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야구 경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야구장에 가면 정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투수가 잘 못하거나 타자를 잘 못할 때는 욕이 엄청 나옵니다. 욕을 엄청 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아마 오래 사는 이유가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욕을 합니다. 근데 이 자식 죽여야 돼 이렇게 욕을 많이들 하죠. 저 자식 퇴출시켜야 돼 하여튼 별 희한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저 야구 선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공동체는 야구 좀 잘해라, 너 그렇게 먹튀 노릇 할 거냐 이런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야구 경기에 가서 I kill you 그러면 실제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I kill you라고 하는 이런 말이 어느 공동체, 어느 문화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한 언어의 삶의 양식에 의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은 후기 위트겐슈타인의 이 언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위트겐슈타인이 사후에 출간을 한 갈색 책, 그의 강의 노트인데 그의 갈색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은 삶의 흐름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유사한 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삶의 흐름을 무시하게 되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언어놀이가 일상 언어에서 우리가 놀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내면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워서 학습하고 익힌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삶의 흐름, 즉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는 사적이라기보다는 공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문화의 한 양태이고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가운데 절대자라고 하는 말을 배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절대자를 어느 문화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배웠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행동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대자를 기독교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웠다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불교 공동체나 불교 문화에서 절대자를 배웠다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이해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은 또 불교에서 요구하는 절대자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단어들을 어떻게 어디서 배웠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실성에 대하여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사후에서 또 지은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472절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아이는 무엇이 탐구될 수 있으며 무엇이 탐구될 수 없는지도 동시에 배운다. 아이가 방에 장롱이 있는 걸 배울 때 아이는 자기가 나중에 보는 것이 여전히 변함없이 장롱인지 또는 단지 일종의 무대장치일 뿐인지 의심하도록 가르침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린아이 때의 어느 문화, 어느 공동체에서 언어를 배우는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경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언어가 1차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문화, 어느 공동체에서 언어를 배웠는가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배웠다, 언어를 배웠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절대자를 배웠거나 절대자는 이런 방식으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배웠다면 그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그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기독교에는 중생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체험이라고 하는 중생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만일 중생을 배웠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체험이 아닙니다. 동일한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그 체험은 다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공동체가 그 언어를 어릴 때부터 학습한 것을 배우고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결국 문화, 공동체, 언어 이것이 1차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문화의 가치라고 하는 사후에 나온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선으로 혹은 진리로 인도할 수 없다. 우리들은 그들을 단지 어디론가 인도할 수 있을 뿐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간 밖에 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공동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 어느 문화에서 배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그와 같은 단어를 배웠지만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언어가 1차적이고 경험은 2차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언어를 배웠는가 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체험, 경험 이런 거를 결정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3번째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24번째 시간에는 해체주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